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마침내 저희가 조금 알고 있던 그 시장으로 조금은 돌아온 듯합니다. 뭐 하루짜리 반등 가지고 이렇게 뭐 호들갑 떨고 설레발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2022년 이후 일간 상승률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뉴욕 증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제가 우리가 알고 있던 증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우리가 그동안 수익률을 많이 주었던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모든 우려 덜고 다시 가자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을지 저희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1.76%고요. 나스닥 지수는 2.86%, 뭐 이 정도면 거의 3%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S&P 500이 2.3%까지 상승했던 걸 봤을 때 3대 지수 뭔가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요인들을 많이 해소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6% 급등하면서 104.97달러, 어제 90달러대까지 10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가 매수 타이밍이었을까요? 6%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반도체 종목들을 일제히 좀 끌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1.63% 올라가면서 M7 종목들의 강세를 동시에 같이 끌어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일라이릴리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일라이릴리 역시 같이 끌어내렸었는데 일라이릴리 나는 아닌데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9.5% 급등. 이렇게 되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어떤 경쟁 체제에서 일라이릴리가 한 발짝 앞서가는 걸까요? 잠시 후에 특징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만들었던 세 가지 체크 포인트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둔화됐습니다. 24만 건을 예상했던 시장에서 23만 건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 17,000건이 감소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감소폭 중에는 이 17,000건이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17,000명이나 전주 대비 줄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던 경기 둔화, 고용 침체 이런 현상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이 덕분에 금리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989%, 거의 4% 가까이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최근까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별로 보지도 않다가 이럴 때는 꼭 찾아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당겨와서 보는 걸 봤을 때 시장이 좀 과도한 낙폭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구나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10년물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N달러 환율 역시 같이 올랐습니다. 달러화가 103까지 좀 올라왔고요. N달러 환율 역시 여기까지 147엔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N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이제 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니까 이제 들어간 시장이 반등을 이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달러화의 강세 여전히 103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사실 N달러 환율이 뭐 지금은 조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엔화는 올라갈 거고 달러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상승세는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상승 탄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그런 걱정들을, 기우들을 좀 덜어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시장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에버코어에서는 상승장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언제나 덜컹거림은 있고요. 언제나 조정은 나오잖아요. 보통 그 조정을 10에서 뭐 15% 정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흐름이 나왔을 뿐이지 지금 상승장이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에버코어의 지적이었고요. 어제 이 나스닥 차트, S&P 500 차트로 좀 보여드렸었는데 S&P 500보다 나스닥은 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더했습니다. 200일 선을 하회하고 이탈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정도 낙폭이면 정말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위에 파란 선이랑 아래 파란 선 가장 위에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를 찍어봤더니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끝이면, 여기가 조정의 끝이면 이제는 진짜 그래 상승장에서 이 정도 조정 나왔고 여기가 저점이었고 이 부근에서는 이제 사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꺾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에버코어에서는 상승장의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 얘기를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8월이 사실 미국 증시에게는 항상 전통적으로 좀 변동성이 컸던 달이래요. 여기 보시면 1928년 이후의 자료입니다. 매년에 매달 그거를 모아봤는데 가장 변동성이 컸던 달이 10월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그 전에 변동성이 있었던 게 1월, 3월이에요. 그리고 9월은 8월 다음에 오는 거고 5월, 4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연초의 어떤 변동성, 뭐 해가 바뀌면 항상 변동성이 좀 있죠. 그게 지나고 나서 한 6월, 7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8월에 이렇게 팡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크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10월이 남아있는 게 약간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8월의 변동성이 크게 왔을 때는 항상 그 파고가 좀 있대요. 그래서 8, 9, 10월에는 약간은 좀 변동성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장은 어쨌든 유지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마침 이 시기에 우리는 대선이라는 정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염두에 두면서 이게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간단하게 대선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선 후보 이제 확실히 압축이 됐고요. 이제 각자 부통령 후보도 러닝메이트도 같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통령들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 과연 이쪽의 약점, 각자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뭐 달러, 엔달러, 뭐 금리 이런 거 보느라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최근에 어떤 지지율 격차를 말씀드리면 간밤에 또 CNB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트럼프가 여전히 해리스를 2%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가 사실은 정말 오차범위죠. 미국인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2%라는 숫자는 뭐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10월까지는 계속 이 대선 변동성,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TV 토론, ABC 방송국에서 그것도 뭐 폭스에서 해야 된다, ABC에서 해야 된다, 뭐 쫄았니?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서로 공방이 좀 있었는데 한 달 이후에 진행되는 그 TV 토론까지는 아마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9월 초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겠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7월 초에 있었던 그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일단 8월에는 조금 한숨 돌렸다가 9월에 또 약간의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보기 전에 오랜만에 녹색불이 이렇게 활짝 펴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핀비즈 테이블을 보게 되네요. 근데 이 중에서도 다 초록색이네 이러고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빛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일라이릴리 밝게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일라이릴리 덕분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이 환하게 빛나고 있죠. 엔비디아, ASML, TSMC
브로드컴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히려 다른 M7들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냥 그랬고 메타가 4.2% 급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도 좀 올라왔네요. 그만큼이나 일단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제가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반도체가 역시나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AI가 확실히 좀 묻어 있어야 됩니다. AI 거품론이라는 게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도 역시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종목들도 같이 AI 큰 권역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벌써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미가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고 뭐가 어떻다더라, 뭐 엔캐리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리테일 트레이더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냥 샀대요. 계속 샀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진 거고요. 근데 뭐 이러다가 또 주말 사이에 뭐 포성 들리고 중동에서 뭐 일이 있고 이러면은 또 다시 꺾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게 오늘까지의 결과로만 놓고 보면 결국에 돌고 돌아 기술주였고 개미가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흥미로운 그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술주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엔비디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이 메타 플랫폼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보시면 2월 이후에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등락은 좀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뭐 등락은 있었죠. 이 AI가 좋았다더라 혹은 AI가 거품이라더라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다는 거예요. AI는 그대로 있었고 우리의 심리만 좀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7월 16일 이후에 흐름들을 봤을 때 7월 16일 이후에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21% 하락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아마존, 알파벳 다 같이 빠졌는데 메타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0.18%. 메타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AI 투자 가장 많이 한 기업이고요. 그런데다가 AI에 대해서 어떤 그 수익을 가장 먼저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메타 플랫폼스가 사실은 기술주 투자 심리의 결정체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메타 플랫폼스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라이릴리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졌죠. 어쨌든 일라이릴리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좋았던 이유는 역시나 그 마운자로 젯바운드라고 하는 그 비만 치료제가 역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판매 수익을 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 같이 올라갔고요.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장 또 기회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특징주 하나 보시면 아쉽지만 그 엘프뷰티라는 종목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제 화장품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참고하시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5.7%로 찍혀 있는데 제가 캡처했을 때가 5%였고 지금은 10% 넘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엘프뷰티가 각광을 받았던 게 소비심리 둔화돼도 가격이 저렴해서 MG 화장품으로 기대를 받으면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이던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관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더라고요. 실제로 중저가 화장품일수록 관세가 더 크게 붙으면 그게 더 타격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엘프뷰티의 주가 급락과 연계해서 혹시 화장품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장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전장보다 0.4원 오른 1,376원에 개장하면서 1,379원을 넘는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같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10년물 국채금리 뉴욕 증시 장중에 정말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7,000건이나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국채금리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1% 넘게 오른 76달러 초반에 거래됐는데요. 급락했던 국제 유가는 다시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간밤에는 이 노동시장이 아직은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서 1%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간의 이 갈등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80달러 초중반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2,462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이전의 손실분 모두 만회했습니다. 미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인 상황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 충돌로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그 금괴를 매입하지 않아서 중국의 금 보유고가 3개월 연속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금의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은도 가격 상승했습니다. 구리도 함께 상승했고요. 또한 알루미늄과 니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 선물은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계속 좀 시장이 맨날 힘들 때 나오셨었는데 모처럼 조금 시장이 일어났을 때 웃었을 때 또 하창원 본부장이 나오셔서 저는 이럴 때 본부장님께서 또 어떤 의견 주실지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마침 또 잘 맞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 2022년 이후에 하루 상승 탄력으로는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컸던 걸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혹자들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불확실성 많이 해소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떤 쪽을 좀 손을 들어주실까요? 저는 두 개 다. 둘 다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게 된 요인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좀 소거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큰 폭락이 나오게 됐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이잖아요.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 조금 이따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N달러 환율이 이제 140에서 147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그리고 VOJ에서도 일주일 만에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친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가속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충격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확대가 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를 없애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부분인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GDP와 고용입니다. 근데 사실상 절대적인 GDP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부담이 됐는데 이게 GDP 3분기가 2.9%로 예상치 2.5%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그리고 이 예상치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1분기 때 나왔던 GDP 숫자는 1%대, 두 번째는 이제 저번에 보셨겠지만 2.9에서 2.5로 수정치가 됐지만 어쨌든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GDP 맞아요. 문제가 없죠. 예. 그다음에 실업률 물론 이제 우리가 샤밀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절대적인 수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인디케이터들이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업률 4.3%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경기 침체도 제거가 되죠. 그럼 남은 게 또 뭐가 있죠? 이제 실적 그 기술주들의 실적 맞아요. 거품이냐 AI 요런 거품론. 네 요런 얘기인데 사실 그 가장 초를 친 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예, 사실 맞아요. 전일에도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기술주들이 6%대 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왜냐하면 사실상 전일에도 네. 엔비디아나 주요 기술주들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 뭐가 초를 쳤냐면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이런 실적 부분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막았구나. 네, 그거를 막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파급력이 예. 이번에는 엔비디아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래 엔비디아가 움직이면은 그런 거에서 움직였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위아래로 원래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예. 근데 근데 그 종목이 움직인다고 나머지 기술주들이 다 박살나는 좀 특이한 사례를 봤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실적은 후행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다른 산업군들의 다른 종목군들의 실적이 모두 다 안 좋게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뭐 우리 TSMC 잘 나왔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되게 잘 나왔어요. 예. 뭐 다른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한 기업의 실적이 조금 미스한 게 과연 전체적인 기술주의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저는 먼저 했거든요.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가이던스가 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 맞아요. 컨센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다음번에 가이던스를 높이는 것 자체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안 나왔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워낙 실적이 잘 나왔고 슈마컴의 가이던스가 높으면 원래는 반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게 그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16%가 빠졌는데 맞아요. 그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본장에서 더 빠지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투심적으로 아닌가? 그때 20%까지 빠졌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전일에도 좀 끌려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근데 이제 전일 우리나라 장 보시면은 자꾸 미국 선물이 플러스대로 갔다가 빠지고. 그리고 신기한 게 IT 종목들,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사실 빠져야 되는데 계속 오후장 보고 있으면은 다시 빨간불 켜놓고 이런 경우가 맞아요. 최근에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까 이제 하나씩 소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해보니까 기회인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분석 나온 거 보면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블랙웰도 사실상 타임테이블로 보면은 일정 지연 없어요. 그래요? 타임테이블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기술주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버텨주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돌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충분히 추세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왔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만한 오늘은 변곡점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고 하다 보면은 나쁠 게 없는 거죠. 우리 왜 겁먹었을까? 싸네, 사자.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다 초록초록, 전 그 종목이 거의 초록초록한 맞아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네. 증시가 왜 안 좋았는지 그리고 그게 계속적으로 반영을 줄 것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 되게 어려울 때 이 밸류단에서는 사야 된다. 그건 맞죠. 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요인이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소거를 해봤잖아요. 네. 우리 증시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걸 제거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됐고 하나 변수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뭐죠? 채권. 채권에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10년물 간밤 이제 이틀 전 새벽에 10년물 국채가 많이 미스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왜? 국제 수익률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무조건 최근 불과 한두 달 전만 가더라도 지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데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는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듀레이션 생각해서 직투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미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이후부터는 또 이제 채권 발행량 자체가 늘어요. 예. 그럼 거기에서 이제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발행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계속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안 맞아 떨어지면 네. 거기서는 유동성이 또 풍부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국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죠. 뭐 주마다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엔캐리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엔캐리 네. 트레이드 이게 뭐 계산할 수가 없으니 청산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뭐 앞으로 엔화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달러는 내려간다고 하니까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이 해소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소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국민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보면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 물론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고 이제 국방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하니까 훈련 같은 걸 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갖고 있죠. 생각은 하죠. 네. 하지만 그게 일어난다고 생각은 아직 안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본 증시에 있는 사람들이 네. 완전 폭락을 했어요. 그럼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빠졌었는데 그들이라고 패닉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거를 말아 올렸다라는 거는 자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잘하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 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전 지수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니케이 지수가 반등이 나온 걸 보고 일본의 자국민들도 야, 이 정도는 오바야라고 생각했던 거를 느끼셨다는 거죠? 네. 아,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우리 코로나 때 보세요. 네네. 지수가 2000대 중반에서 1300 뭐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맞아요. 못 돌렸잖아요. 네.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때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돼. 반토막 이게 1300이 말이 되냐. 금융위기 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낮다라고 해서 전 국민이 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코스피 막 날아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케이가 안 빠지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고 그러네요. 네, 이게 추가적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네들이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엔화의 가치는 높아질 확률이 그러네요. 높아지는데 네. 왜 그들이 무리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어요? 자기네들 금리 인상해서 엔화 가치 높아지면 수출 데이터가 박살나고 자기네들이 안 좋아질 걸 아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발언을 했던 거예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수출 쪽에서의 약간 어떤 좀 경쟁력들 그리고 자기네들의 발언들 좀 충분히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왜냐하면 수 있겠죠.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잘 한번 외교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과 뭐 여러 국가들의 이런 뭐 삼자 뭐 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이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힘을 보여주는 것도 일부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일본이 잘 한번 뜯어보시면 군사력을 자꾸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 쪽을 약간 일부 국채를 건들면서 괴롭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힘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 금융적으로 압박을 해야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시비를 안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럴 그리고 수도 미국 있겠죠. 입장에서도 중국 쪽에 대한 견제를 할 때 우방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본의 군사력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은 미국한테도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네. 진짜 그냥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본이 그렇게 했을 때 자국이 좋아야 그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수출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좋죠 이렇게 되면. 네, 네. 그들이 좋은 게 없는데 그들이 맞아요. 나서서 자멸하는 길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요즘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간 시각을 다르게 해서 이런 전쟁 부분으로 생각을
생각을 해보니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시나리오가 퍼즐 그려지는 맞춰지는구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어서 그렇죠. 네. 예,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분명 어떠한 그러한 이유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악재로 갖고 있었던 요소들이 하나씩 말씀해 주신 대로 소거가 되고 있는 상황, 뭐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변수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빠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폭락을 했을 때도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밴드는 260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기준. 네, 코스피 기준으로 2600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어떠한 변수가 나와서 지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죠. PBR 0.8배 후반, 중후반부터 0.9배 초반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보유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갔을 때 수익을 볼 확률이 안 볼 확률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00대에서도 매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시장 자체가 15% 이상 할인이 되어 있는데도 손이 안 나간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물음표가 생긴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하락이 된 거지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꺾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땐 펀더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뭐만 바뀌었죠? 제품의 가치는 똑같은데 우리들의 마음만 심리만 흔들렸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 가격도 언제든지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건 다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비싸도 이 정도면 계속 사야지라는 그런 시각이 있으면 가격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바뀐 건 없는데 우리들이 그런 대외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600 이상부터는 왜 매수를 하지 말냐 거기에서 상승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사서 기다릴 수 있는 가격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살 기회를 계속 주고 있었고 하락한 그 시점부터 또 사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 특정 라인이 이상 넘어가면은 관망하다가 또 다른 기회가 오면 그때 현금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이 오늘 야간 선물이 2.3%나 올랐기 때문에 오늘 2,600을 뚫고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농사를 지을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2,590대 후반에서 2,600대 초반으로 제가 이제 지수 밴드를 했을 때는 나오던데 오늘 시초가 부분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잡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400대부터 2,550까지 올라올 때 개인만 3조 8천억 샀습니다. 그럼 그 물량이 2,650, 2,700 나올 때 안 나올까요?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2,600을 오늘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코스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왔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1112 같은 종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특징주만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노보노디스크 실적과 1112 실적이 좀 다르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추이도 굉장히 달라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업별로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저도 배 튜브가 좀 많아서 그런지 관심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탈모랑 비만은 최고죠. 뭐 둘 다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나와야 때문에 됩니다, 저는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별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분명 누군가는 독점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주가의 상승력이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1112 같은 종목군들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많이 나온 걸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노보노디스크를 조금 더 눌렸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달리는 말 타는 거 좋아하시면 112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건 있죠. 112가 원래 그렇게까지 변동폭이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좀 크게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건 이쪽으로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반대쪽으로도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시고요. 그래도 오늘은 또 비만 치료제 모멘텀 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월요일 역사적인 폭락장이 있었고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잡아먹는 듯한 분위기였었는데요. 월요일이 이번 주에 8월의 예고편이 아니길 기대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갔던 때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었고요. 생각보다 괜찮았다.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그 그림으로 귀결이 되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 게 좀 아쉬울 따름인데요. 다만 시장에 여전히 변수는 많습니다. 8월에 CPI 지표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일촉즉발의 중동 리스크까지 시장의 호재는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악재 속에 민감하게 흘러가는지라 안도해서만은 안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장 마감가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45% 그리고 코스닥이 전거래일 대비 0.4%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자, 일중의 흐름부터 보실까요? 코스피 어제 1.5% 가까운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양새였었고요. 9시 반경에는 일중상 저점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2,518포인트까지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10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부터 V자 반등 좀 크게 그렸습니다. 2,569포인트까지 어제의 고점입니다. 이 탄력도가 유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름폭이 한 절반 가까이 반납이 됐었고요. 2,556포인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그 궤를 함께 했습니다. 모양이 똑같죠. 9시 반경에 733포인트까지 그 저점 테스트 들어갔고요. 빠르게 반등 나왔습니다. 750선 탈환을 하나 싶었지만 이내 밀려 내려가면서 745포인트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수급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현황 살펴보실까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언제쯤 외국인들이 컴백을 해줄까요? 외국인들 5,1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기관이 2,800억 원 던졌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최근 강하게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요. 외국인들 지금까지 6거래일 연속의 매도였었고 이번 주에만 무려 3조 넘게 물량을 내던졌습니다.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가는 모습이었고 어제도 개인이 8천억 원 넘게 담았고요. 저가 매수, 저점 매수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개인은 4조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외국인들 팔았지만 이 안에서도 운수장비,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조선주들 쪽으로는 강하게 힘이 실리기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가의 반응은 없었고요.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실게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가 좀 부담이었습니다. 외국인들 2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 기관도 615억 원의 동반 매도가 출회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는 5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어제 장중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양새에 그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간단하게 시장 마감가 챙겨봤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담아가고 있을까요? 조은준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아직 냉담한 모습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1위에는 포스코홀딩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철강 업계에서 3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여기에 더해 공급과 후퇴까지 정말 반전시킬 만한 마땅한 출구 없이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스코홀딩스 어제 주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자리 10위를 내줬고요. 2위는 현대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정말 부진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외국인 5거래일 만에 수급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고요. 또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주관하는 2024 오토 어워즈에서 17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최다 수상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모습이고요. 또 대규모 수주 폭발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5% 강세 보이면서 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는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는데요. 이 금융지주들 잇따라 주주 환원을 강화하면서 경쟁적으로 밸류업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두 종목 모두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CS윈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2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어제 하루에만 18%의 급등세 보였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1,30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였던 401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치고요. 시장에서는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상 풍력의 시장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시프트업 정말 기관의 수급 견고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1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는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73,900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전 거래일에 8% 급등 보였던 셀트리온은 어제는 약보합권에 거래 마쳤고요. 마지막에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주 폭락장 이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가격 회복은 이미 마친 상태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에 중동 소재 선사와 중형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견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총 수주 금액 2,195억 원으로 이로 인한 주가에 훈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7%대 상승불 켜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하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국내 증시 방향성 체크 필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ISF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너무 좋았고 그 중심에는 또 경기 침체 그 우려가 네.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듯한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느꼈던 공포는 어느 정도 좀 잊을 만한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심을 해서는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들이 지금 제거가 돼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큰 것이 어느 정도 제거는 되었으나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은 지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2% 모자르게 지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금 온기를 다 받으면서 올라올 거냐,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냐.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메이저 주체들이 현물을 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수급적인 이벤트인 옵션 만기까지 끝난 금요일인데 오늘도 만약 현물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지수만 올라온다면 네. 모래로 쌓은 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와줘야 굉장히 강한 상승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 좀 우려인 거네요. 그렇죠. 지수는 올라간다 해도 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뭐 이번 주 들어서 한 3조 넘게 팔고 있고 기관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게 좀 문제라는 지적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안에 해답은 또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아야 되겠는데요. 방산이 답일까요? 원체 방산이 최근 들어서 뭐 잘 가고 있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마 방산이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쉬어감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가 지금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 만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수급 공백. 우리가 이제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야기로 함께 요새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남은 게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는 여전히
보조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률상 이번 주 주말 혹은 다음 주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또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만약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게 가신다라고 하면 오늘 주도주가 좀 올라가면서 이쪽이 쉬어갈 수 있는데 그 쉬어감을 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두 골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형 방산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소형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뭐 미 대선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라든지 혹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정말 테마적으로 강하게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이제 포트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섹터 전체에 대한 관심도는 유지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원체 이제 고가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신 거네요. 네. 대형주, 중소형주 나눠서 말씀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질문 드려보려고 했거든요. 네. 실적 따라가는 대형 방산 그리고 이제 원체 이슈 속에 움직여주는 중소형 방산.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중소형 방산에서 탄력도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대형과 소형 모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대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빅4보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제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를 저는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은 뭐냐면 지수가 언제 요동칠지 모르는데 고가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분들을 굉장히 사기가 불편하다라는 것이라서 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조금 투자 또 피난처를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안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의 탑픽은 사실은 소형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제 인식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흔들릴 때 오래 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조금 더 수익률 게임이 유리한 쪽을 좀 골라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빅텍, 뭐 퍼스텍, 스페코 혹은 휴니드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쪽에서도 수주 잔고가 좀 잘 쌓여 있는 쪽에 저는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방산주를 보실 때 안정성은 한국항공우주가 지금은 좋아 보이나 수익률 게임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저는 빅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지금의 조정을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무래도 방산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이 고객사 밴더를 여러 군데로 넓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지금 거의 이제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 1차 밴드, 2차 밴드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고객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현대로템이 잘 나가면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그쪽에다 부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만약 방산주를 보신다면 빅텍도 지금의 위치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소형주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추후에 다시 사더라도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제가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드리는데 7,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안에서는 한국항공우주 보자 말씀 주셨고 소형, 중소형 안에서는 빅텍 주셨는데 5,900원이 전고점이네요. 한참 넘어서 7,000원까지. 네, 왜냐하면 이쪽은 한번 수급이 붙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제 장중에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네. 어제도 중간중간에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 확확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본부장님. 한국항공우주 탑픽은 아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가격 전략 주신다면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동안에 많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가 저는 굉장히 많이 생겼다 싶어서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 뭐 54,300원 이 가격대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는요, 뭐 65,000원, 7만 원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 왜냐하면 다수의 방산주들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유는 확실한 실적과 수주 모멘텀. 한국항공우주 그러면 수주 모멘텀 없느냐? 수주 모멘텀 이번 실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65,000원, 7만 원까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거의 탑픽이겠어요. 차선호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65,000원, 7만 원, 현 시점 접근 가능하다 답변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테슬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공장 건설 그 계획을 철회하겠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고 2차 전지단에 미치는 영향 뭐 원체 안 좋긴 하죠. 일단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2차 전지에 애초에 이제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이라든지 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방향성은 맞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더디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적어도 100m 전력 질주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빠른 속도를 원했는데 지금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 속도는 거의 이제 걸음마 단계로 지금 보이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만 너무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결국에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강점인 전기차도 잘 팔았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고 보면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힘들어도 자동차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살아날 저는 숨쉴 공간이 이번에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2차 전지 전기차를 보면서 자동차 업종을 같이 보시기보다는 자동차 업종을 따로 떼내어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기차는 아직이다라는 답변으로 말씀 주신 듯 하고요. 그럼 현대차 기아 본부장님, 네.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왔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하락해 있는 이 자리에서 저가 매력 있을까요?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대다수의 섹터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이평선은 이미 다 이탈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누가 먼저 빠르게 올라올 거냐 그리고 올라올 때 누가 수급의 픽을 받을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남았는데 저는 현대차 기아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가능성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마진율이 일반 차량보다 3에서 4% 정도 더 높다라고 우리가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면 현대차 기아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기아 나눠놓고 봤을 땐 현대차인가요? 지금 기준에서는 현대차가 나을 것 같아요. 기아는 사실은 EV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고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고려해 본다면 현대차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가 진짜 잘 팔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실적 성장의 동력이 제대로 되어주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 놓고 봤을 땐 현대차 말씀 주셨고 대형 완성차 말고 그럼 네. 부품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매력도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 현대차 기아가 좋다면 부품사 중에 누굴 사야 돼? 네. 이걸 것 같아요. 일단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조정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 엄청 높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확 밀린 상황. 근데 여전히 저는 인도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인도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이 있죠. 화신. 저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쪽에서의 탑픽을 좀 골라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완성차는 현대차이겠고요. 대신에 이제 부품단에서의 탑픽은 저는 화신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며 화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손절 라인,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순차적으로 상승할 시에 13,000원까지의 이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만약에 이제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선전 그리고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파급력이 높다면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을 만큼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네. 지금 확실하게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도 상장 IPO에 대한 네. 기대감으로 이제 화신 탑픽으로 말씀 주신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로 가능하겠죠. 일단 뭐 오늘은 시초에 그냥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어디로 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저는 1차적으로는 13,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연속성, 수급의 네. 연속성이 보인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15,000원 이상까지도 봐도 괜찮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가 이제 9,000원 목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1차 목표가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13,000원 그리고 전고점이 15,000원 조금 넘잖아요.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또 그때 돼서 말씀 주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자, 화신까지 받아봤고요. 오늘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김시은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지금 백고동 올리고 있는 삼성중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백고동을 올리고 있는 삼성중공업 좋습니다. 조선주 최근에 시장에서 놓치고 가기 어려운 종목이죠. 근데 삼성중공업을 또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현재 지금 종목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HD 현대 계열이지만 좀 더 그 종목군들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조선 쪽에서의 긍정적인 기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존선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고가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뭐 카타르 에너지라든지 혹은 뭐 하팡로이드라든지 컨테이너선 혹은 LNG 운반선 쪽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조선 쪽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들, 도크가 굉장히 많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수주를 받지 못해요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를 다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Q에 대한 견조함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P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물론 HD 현대 계열사도 있긴 하나 삼성중공업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들 2분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실적이 YOY 대비했을 때 120% 넘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게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보게 되면 아직 연간 수주 목표의 50%밖에 차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FLNG라든지 혹은 뭐 컨테이너선 쪽이라든지 특히 카타르 에너지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 쪽이 삼성중공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카타르 에너지가 지금 LNG 운반선을 수주하려고 협상 중에 있는데 규모 자체가 최대 5조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쪽이 큐맥스 선박이라고 일반적인 선형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수익성 자체는 굉장히 높아질 전망이에요. 그 부분에서 삼성중공업이 과거에도 큐맥스 선박을 제작한 이력이 있고 지난 2월에도 카타르 에너지와 함께 LNG 운반선을 15척을 최종 계약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계약은 안 나왔고 수주 협상 단계이긴 하나 현재 이 구간대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수급 같은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블랙 먼데이 때에도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준 경향들이 있고요. 그만큼 현재 외국인들이 조선주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에도 매수를 하는 그런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일부 되돌림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는 여전히 지금 이 단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주들은 HD 현대계열이지만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저력들이 시장에서 인식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삼성중공업 쪽으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었군요.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초가의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조선사이다 보니까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10,000원 부근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입장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200원 라인대로 설정을 할 텐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 부분 추가로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한 것이고요. 중장기에 대한 목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3,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9,850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 라인대를 만약에 깨게 되었을 때는 매도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좀 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모아가는 기회의 자리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20원에 현재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10,000원대까지는 좀 모아가다가 목표가는 12,200원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혹시 10,000원을 이탈해서 손절가 9,850원까지 간다면 그때는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한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픽은 더존 비주원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업 쪽에 솔루션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죠. 근데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서 AI까지도 계속 손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I 신제품은 하반기 쪽에 업셀링 모멘텀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AI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미국 증시에서 그리고 또 오늘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뭐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직접적인 AI 수혜주라기보다는 AI 산업이 들어옴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종목 안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더 좋은 비주얼을 한번 꼽아봤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AI의 픽, 오늘은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럴 때 또 어떤 픽이 필요할지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AI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에서 추천주 하나만 알려줘.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추천드릴 주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AI와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그 흐름을 타고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이 나왔네요. 의외입니다. SK 하이닉스, 뉴욕 증시에서 AI와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SK 하이닉스가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투자하시기 전에 시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라는 한마디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AI가 약간은 좀 제한을 두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3픽 삼성중공업, 더존 비주원, SK 하이닉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시장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지수 자체는 네. 물론 뭐 파란불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네.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다만 수급 공백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렸죠. 하지만 양봉을 잡아내서 끝났어요.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사실은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었고 또 전일 또 뉴욕 증시에 좀 급락을 안고 출발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사실 변동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코스피가 그래도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양봉을 잡아낸 그런 모습. 장중에는 잠시나마 상승 반전을 예.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좀 뭐 일각에서 이제 표현하는 어떤 코스피의 선전을 좀 이제 뭐 개인의 반격, 뭐 또 뭐 제2의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제 사실 기관 외국인들은 양시장의 선물까지 모조리 다 매도하는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개인이 어제 코스피를 8천억을 쓸어 담았고요. 코스닥도 무려 2,400억대를 쓸어 담고 그리고 선물 역시도 3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좀 개인이 이끈 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처럼 참 아쉽지만 좀 뭐 외국인의 좀 선물 노름에 여전히 시장이 그대로 동조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파란선은 외국인의 장중의 선물 매매추이고요. 까만색은 지수추입니다. 네. 어제도 외국인의 좀 선물 포지션에 역시 좀 지수의 등락이 이루어졌던 그런 하루였죠. 하지만 이제 개인의 매수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 시점을 좀 저점으로 인식하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급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사실 시장이 흔들렸을 때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낙폭이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제 좀 개인의 좀 의미 있는 매수 규모는 거기에 또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래도 좀 이 좋은 쪽으로의 시그널을 보자면 어제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뭐 1,200억 매도에서 한 4,200억 매도 요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장중에 1조 원 팔았다가 1조 원 대사거나 네. 뭐 1조 원 샀다가 나중에 뭐 매도로 전환하거나 그 선물 포지션의 그 매매 그 규모의 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만기일인데 오히려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웹도독의 정도는 조금 잦아들었고,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에 시장의 패닉 이후에 외국인이 선물 쪽에 치중하면서 그런 쪽의 변동성 게임을 했던 것이 만약에 어제 만기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만약에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된다고 하면요.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제는 좀 바닥을 확인하는 쪽에서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최근에 어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선물의 네. 시장의 그 흐름과 함께 지수의 흐름도 그 궤를 함께하고 있는데 네. 개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죠. 오늘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어제 장에서도 바이오가 네. 바이오했습니다. 진짜 네. 바이오가 지금 왕좌의 자리에 올라 있는 모습이에요. 네. 폭락장에서도 선방을 해줬고 어제도 뭐 원체 잘 나갔었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바이오 봐야 될 때일까요? 바이오가 뭐 확실히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거의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사실 8월 급락장에서 여러분들도 딱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가장 선전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바이오가 바이오죠. 첫 손에 꼽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슈 중에는 또 8월에 선전한 또 숨어 있는 섹터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흔들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좀 대안 수급이 유입된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시장이 좀 안정될 때도 보게 되니까 바이오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다면 이제 주도주로서의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 쪽은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뒤로 넘어져도 꽃밭이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냥 뭐든지 다 지금 호재화돼가지고 움직이는. 이를테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멘텀에 최근에 엠폭스라고 일명 그 원숭이 원숭이 두차. 두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중소형 그 테마성 바이오주들의 또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도 관련주들이 뭐 급등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형 바이오주들은 계속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이래서 바이오가 가는구나 직관적으로 좀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주도재 자격이라고 했을 때는 뭐 장기간 소외돼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시총상이 뭐 이제 덩치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일단 바이오 쪽은 여전히 가격 메리트 쪽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뭐 오른 게 뭐 있다고 이제 시작이지 뭐 사실 이런 평가들 이런 네. 시각들이 계속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빈집털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집털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수급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지 않았던 것들. 아까 수급 공백이었는데 그렇죠. 유입이 예. 됐다. 그동안 바이오 쪽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유입되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빈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급들이 들어가서 이제 바닥에 있는 바이오주를 사면 살수록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장기간 소외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벽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쪽에서 좀 수급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단 실적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그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주들의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쪽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가 계속 그 HBM3 논리로 계속 호실적을 보면 조연해서 올라갈 때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같은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소형 반도체주들 실적 뚜껑 열어보면 별거 아닌 것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원체 상징적인 대표 주자들이 호실적이나 모멘텀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 섹터가 한동안 계속 끌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에도 수급이 유입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 모멘텀도 있는 거죠. 일단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돼도 호재다, 수혜다, 뭐 이런 분석 뭐 이미 나와 있었고요. 뭐 생물보안법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든 지금 뭐 바이오 쪽에서 뭐든 그냥 나오면 호재로 그냥 아전인수해가지고 네. 그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죠. 자, 코로나 뭐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었는데 어젠 또 뜬금없이 또 이제 엠폭스 이러다 보니까 또 관련주들이 또 뭐 테마구로는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은 젖은 장작을 넣어도 바로 태우고 예. 그리고 이제 다 탄 연탄을 넣어도 뭐 다시 타는 그런 정도의 좀 강한 어떤 좀 섹터로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시장의 흐름과 좀 상반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재 속에 좀 굉장히 둔감하고 네. 호재에 굉장히 예민한 게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부장님 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19 네.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어제 급등했었던 갑자기 떠올랐었던 엠폭스 물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네. 이 탄력도는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자, 맨 위에 종목은 이제 휴마시스. 휴마시스 예, 진단키트죠. 진단 쪽이죠. 휴마시스가 최근 어제 장중에 26%가 급등했고요. 8월 현재 거의 한 48% 정도 급등한 모습이고 이 중간이 진맥트릭스라는 종목인데 이 상한가가 친구는 2연속 상한가인데요. 네. 이 녀석은 코로나 테마로도 움직이고 엠폭스로도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좀 테마성이 강한 그런 모습인데 8월 현재만 무려 지금 뭐 97%. 그래요? 예, 거의 뭐 2배 이제 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맨 아래가 저희가 이제 8월 1일 날 그래도 진단 키트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이슈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뭐 휴마시스나 뭐 이런 종목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덩치가 있는 SD 바이오 센서나 뭐 시젠 같은 이런 좀 덩치가 있는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픽해서 말씀드렸는데 SD 바이오 센서 물론 이제 앞선 종목들보다 뭐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뭐 한 25.5% 정도 뭐 상승이 나왔던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장 후반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좀 분명히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시세는 조금 일단 약화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들 관련주들 코로나 엠폭스 테마주들은 완전히 핵매운맛. 네. 예,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물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구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완전히 기민하게 접근이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이 좀 가능할 것 그렇죠. 같네요. 네네. 핵 매운맛이라고도 표현을 주셨고요. 부장님 그거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네. 반도체가 정말 강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는 이제 반바지 그 네. 안에서 시속 게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어제 바이오가 오늘의 반도체로 힘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 자, 어제도 이제 차기 주도주 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선도주자로 바이오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자, 반도체 2차 전지가 의외로 힘을 못 쓰는 이유. 하지만 이제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매크로 쪽에서 일단은 큰 어떤 아래 공포 같은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힘을 좀 못 쓰는데 근데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감소했다는 소식에 일단 그 고용지표 둔화로 촉발된 샤메 법칙을 끄집어 와가지고 아래 공포로 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고용 쪽에서 일단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뉴욕 증시 물론 이제 뭐 일라이 릴리 같은 바이오주들도 좋은 너무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어제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인 쪽은 역시 반도체였어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무려 6.9%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제 반도체의 반격이 거센 하루가 아닐까. 네. 그런 논리로 본다고 했을 때 오늘은 좀 바이오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결국엔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네. 오늘 바이오. 결국엔 또 둘이 붙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 되지 않을까 해석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화재 사건도 네. 있었잖아요. 굉장히 심각했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본질적인 문제 자체는 이제 팔리지 않는다. 네. 캐즘.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가는데 전기차, 2차 전지 대체 언제쯤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의 주가 동향들을 좀 보면은요. 일단 요것도 뭐 차트를 한번 좀 보죠. 네. 일단은 뭐 인덱스로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바이오. 제가 그러니까 왜 이 차트를 자꾸 보여드리냐면 자, 2차 전지라고 하지만 이 전체가 특정 섹터에 몰려 있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사실 업종 분류상 뭐 IT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화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따로 인덱스화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사실 이 ETF거든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어지간한 대표주들을 다 초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종목을 통해서 2차 전지를 많이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제 2차 전지가 어제도 제가 이제 8월 등락률을 말씀을 드릴 때 오히려 2차 전지가 8월 등락률로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는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분명히 그런 구간을 지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인천 청라지구의 그 전기차 화재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거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전기차 포비아니 또 이런 얘기들이 또 그렇죠. 이제 확산되면서 이쪽에 대한 투심을 또 이제 위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2차 전지의 이번에 그 어떤 화재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캐즘의 어떤 클라이막스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어요. 오히려 정점을 찍고 예.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봐야 되죠. 보면 이제 2차 전지를 그동안 바닥인 것 같은데 살까 말까 망설이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용기를 내서 사야 되는 시점이 그래요? 왜냐면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차 캐즘의 여러 요인들은 제가 이제 뭐 일전에도 틈틈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전기차 캐즘이 왜 나왔냐면 자, 이제 전기차가 처음에 출시돼 가지고 막 이제 늘어났잖아요. 네.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좋잖아요. 그죠? 보조금도 받고 충전도 아주 그냥 혜택 주고 하여튼 전기차를 타서 나쁠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전기차 좋아.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야, 정비도 깔끔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전기차가 이제 팔리고 나서 이제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를테면 충전 인프라 여전히 말이 많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섹터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꽂아놓고 어디 비웠더니 뭐 전화 와서 빼라고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충전이 불편해진다라는 쪽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쪽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능이죠. 물론 일본하고도 이제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자, 충전이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한 번 충전하면 더 오래 달릴 수 없을까? 그리고 더 빨리 충전할 수 없을까? 네. 자, 이런 쪽으로 간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안정성 부분이 확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전기차 화재는 계속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좀 굉장한 피해를 야기한 화재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좀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야, 이거 전기차 이거 불나면 이거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좀 꺼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제 전기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가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지금 최근에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2차 전지 쪽의 어떤 그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좀 많이 줬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도 좀 줄어드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체감 구매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선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니까 야, 뭐 불도 나고 충전도 불편하고 지금 보조금도 적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뭐 가격도 비싼데 뭐 전기차 이거 사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캐즘의 복합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인천의 어떤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냥 뭐 구두로 전기차 충전 불편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는 도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나서기 시작을 하고 자, 업계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쪽에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인천의 전기차 화재가 어떤 캐즘의 클라이막스를 지나는 그런 구간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오, 정말 색다른 시각이고 네.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 시점에서는 부장님, 전기차 2차 전지를 공략한다면 여전히 ETF 쪽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시총상위주, LG 엔솔, 뭐 테슬라 향으로 대표되는 종목들 바라볼까요? 일단은 이 힌트를 한번 보시죠. 제가 두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시그널로 제가 이제 그 앞선 논리를 펼친 건데요. 자, 위의 종목은 나노팀이라는 종목이고요. 아래 종목은 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조금은 생소하네요.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자 급등을 하죠.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일 동안 무려 50%가 올랐고요. 아, 그래요? 나노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닉스는 최근 3일 동안 30%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이 두 종목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배터리 열처리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번에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 급등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의 어떤 여론은 전기차에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벌써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인식에서 이미 어떤 쪽에서는 그걸 힌트를 가지고 진입해서 그걸로 또 수익을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다라는 거죠. 인터스텔라의 그 명대사 있잖아요. 뭐예요? 인류는 답을 찾을 것이다. 아, 늘 그렇죠. 그랬듯이. 자, 지금 전기차 업계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캐즘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아는 시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개선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극단의 어떤 이 전기차 관련한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 가득하고 인식이 가득한 지금 시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근래 들어서는 가장 낮은 가격에서 2차 전지를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시청자 여러분들 사셨는데 내일 당장 왜 안 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저 캐즘이 뭐 내일부터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것들이 개선이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둘 정부에서도 전기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정책이 나오는지 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쪽에 이제 기술의 혁신을 가지고서 그걸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2차 전지는 저는 다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공포의 사라라는 격언과 네.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는 네. 게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여러분 단기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원체 몸집도 크고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게임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게임주 봐야 네. 된다 강조 주셨었고 네. 그 안에 넷마블, 네. NC소프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주춤주춤해도 게임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게임주도 일단은 제가 우리 투자의 맛에서 게임주도 이제 장기간 소외됐던 그렇죠.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점 매수를 해보자 해서 제가 넷마블, NC소프트는 그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자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넷마블 정말 넷마블 시장 안 타네요, 그죠? 꾸준하게 21선을 올라가네요. 타면서 쭉 올라가고 네. 넷마블이 지금 이번 달만 11% 올랐습니다. 완전 지수와 상반되는 지수와 흐름을. 전혀.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시장을 비트하고 있는 시총상위 대형 섹터이긴 한데 네. 지금 조용히 혼자 오르는 대표적인 섹터가 또 게임주예요. 지수 방어주 같이 흐르네요. 게임주가 근데 방어제 성격도 좀 있긴 해요. 요즘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건 이제 게임주의 흐름이 지금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제 넷마블에 비해서 좀 더딘 NC소프트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관건은 뭐냐면 8월에 한번 급락 맞았잖아요. 그렇죠. 급락 맞은 구간들을 다 지금 회복하고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맨 아래는 시프트업인데 이 시프트업은 사실은 이제 뭐 고평가 논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공모가가 6만 원인데 물론 이제 8월 1일 날 좀 시장이 패닉셀이 나올 때는 잠시나마 공모가를 깬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 종가가 7만 3,900원 여전히 공모가 6만 원을 20% 이상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 쪽이 어쨌건 굉장히 어떤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어떤 분석이겠죠. 이제 최근에 엔터주가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 이를테면 실적 저점론이겠죠. 네. 실적 저점론.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이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게임주도 이제 실적 저점론을 통과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하반기 쪽에는 좀
좀 이제 신작 기대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게임주 쪽에 좀 하나둘 이제 좀 수급들이 좀 모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네, 게임주 저점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말씀 주셨던 종목 분단 여전히 보통 맛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예, 저는 NC소프트 넷마블 여전히 좋게 보고요. 물론 이제 넷마블과 NC소프트 두 개 놓고 비교하자면 넷마블은 이미 추세를 많이 잡았고 NC소프트가 좀 더디니까 단기적인 가격적으로 본다면 NC소프트가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여기 신규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예, 컴투스를 제가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좀 지켜봤는데 일단 사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 할 거예요. 매출액 한 1,800억에 영업이익 한 10억 정도, 뭐 요 정도니까 뭐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게임주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엔터주랑 좀 비슷한 케이스죠.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에 이제서야 좀 지각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게임주 중에서도 좀 가장 좀 바닥에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빠르게 좀 키 맞추기에 좀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컴투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컴투스까지 우리 관심 종목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장 전략 기대해 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그 아래 공포를 촉발한 고용 지표가 일단 사실 근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비중을 안 뒀던 지표인데 네. 이번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얼마나 아래 공포에 그 겁을 먹었냐 뭐 요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매크로가 좀 개선되는 쪽에서 시장이 좀 반도체 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쪽이 좀 전면에 나서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지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늘의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세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의 전략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